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정말 힘들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자식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5가지를 준비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현명하신 어르신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모든 걸 기대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아플 땐 결국 가족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살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보름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제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이거였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정말 여유가 없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겹쳐서 너무 빠듯해. 전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답니다.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전화를 끊고 조용히 한숨 쉬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달라. 우리는 아직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자식이 효자효녀라도 요즘 세상에서 부모 노후까지 책임지는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노후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바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제 부모님 스스로도 알고 계신 겁니다. 기대면 기댈수록 노후는 더 불안해진다는 걸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아프시다면 정말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결국 나 자신일까요? 오늘은 그 현실적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단 하나의 생각, 그리고 반드시 준비한 것들 말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자식이 결국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서운 이유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의 가장 잔인한 순간은 이런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졌는데 자식이 못 도와주는 순간이 아니라 자식이 도와주고 싶은데 못한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어르신 한 분도 그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2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날이면 늦은 밤까지 다림질을 하시면서도 나중에 내가 힘들면 애들이 있잖아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 집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최소 2달은 혼자 생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2아들이 병실로 찾아왔고 어르신은 그제야 안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번갈아 가며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요양시설도 같이 알아보자. 어르신은 그날 밤 병실 불을 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딱 하나였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되었구나. 이때부터 이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가 아니라 자식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겠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롭게 참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게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혼자 살 수 있는 생활 동선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 어르신은 퇴원하자마자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약과 물, 혈압 재는 기계를 한 곳에 모아두셨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 선반에 옮기셨고 바닥 매트는 전부 치우셨습니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정말 흔하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길어져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것의 시작은 마음이 아니라 집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혼자일수록 연락체계를 만들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이분은 아들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매일 긴 통화 말고 아침과 저녁에 짧은 문자 하나씩만 주고받자고요. 엄마 괜찮아? 그래, 오늘도 잘 지냈다. 이 두 문장만 있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한 분과 문 열어주는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대단한 사이가 아니라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던 분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제가 며칠 연락이 안 되면 한 번만 문 두드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탁은 상대에게 부담이 아니라 역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면 혼자 있어도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돈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고정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통장 잔고를 늘리기보다 매달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낮추고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끊으셨습니다. 보험도 전부 유지하는 게 답이 아니어서 실제로 쓰는 보장만 남기고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렵게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고정비가 줄면 매달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의 핵심은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기능 유지입니다. 이분은 재활 운동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든 날은 집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몸을 쓰는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기능이 유지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늘고 할 수 있는 일이 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분은 복지관에 등록할 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잡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아야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보이던 얼굴들이 익숙해지면서 하루는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덜 무섭게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럴수록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얕은 규칙을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보건소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얼굴 비추기. 동네 마트 같은 시간대에 가서 같은 계산대에 서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이런 작은 접촉이 쌓이면
어느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한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편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노후의 독립은 차갑게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생활동선, 연락체계, 고정비 정리, 기능 유지, 가벼운 연결. 이 5가지를 갖추면 혼자서도 충분히 삶이 굴러갑니다. 두 번째로 혼자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회복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관리해? 아플 건 다 아프지. 하지만 문제는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프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 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6년째 혼자 살고 계십니다. 평소 큰 병은 없으셨고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허리와 무릎을 함께 다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힘들었던 건 혼자서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을 해먹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모든 게 예전보다 2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해졌구나.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 어르신의 가장 큰 건강 위기는 암이나 큰 질병보다도 넘어지는 것과 근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2번, 2번 넘어지면 3번이 됩니다. 근력 감소,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의 건강 관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바꾸신 건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헬스장이나 거창한 목표는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각 5분씩만 몸을 움직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점심에는 집안을 정리하며 일부러 몸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늘리셨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펴는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도 2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리듬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고 하루가 유지되니 혼자 산다는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바꾸신 건 병원과의 관계였습니다. 아프면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동네 내과와 정형외과를 정해두고 큰 병원 가기 전 중간 점검 장소로 활용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병원은 겁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관절 상태를 확인하면 큰 고비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먹는 힘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가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귀찮아서 대충 먹고 입맛 없다고 거르는 날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영양 부족은 근력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분은 식사를 이렇게 단순화하셨습니다. 매 끼니를 제대로 차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반드시 챙기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국물 하나, 계란이나 두부, 생선 중 하나는 꼭 드시고 나물이나 김치로 채소를 보충하셨습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이 힘들다.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 의자 스트레칭처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게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니까 오히려 덜 아프게 살 수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후에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준으로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노후는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가끔 너무 조용해.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전북에 사시는 73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내신 뒤 혼자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으셨습니다. 집안일도 직접 하시고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없어졌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몸이 아플 때도 돈이 걱정될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밤이 되는 날이 반복될 때였습니다. 이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 위험이 크게 낮고 인지 능력 저하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 속에서 버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친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관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분이 처음 하신 일은 깊은 대화를 나눌 친구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해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으셨습니다. 같은 얼굴을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과의 연결은 시작됩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죠? 이런 짧은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노후 관계의 시작입니다. 대단한 친분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 가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사람 관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유지할 수 있는 관계만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 피곤해지는 관계, 비교와 불평이 많은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이셨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편할수록 오래 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갑자기 모임을 여러 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다 지치면 다시 혼자 틀어박히게 됩니다. 이건 극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이분은 딱 2가지만 유지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얼굴 몇 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예전 이웃 한 분. 이 정도의 연결만 있어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는 복지관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방식만 바꾸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지 말고 할 일을 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시간에 신문 읽기, 시장에 늘 같은 시간에 장 보기, 산책로에서 늘 같은 시간에 걷기. 이렇게 반복되는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어집니다.
노후의 관계는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깁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많아진 건 아닌데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생겼어요. 이 말이 노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와 매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오늘 나를 알아보는 얼굴이 하나만 있어도 삶은 버틸만해집니다. 네 번째로 혼자 사는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는 작은 수입과 통제 가능한 지출 구조입니다. 노후의 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돈 욕심 부릴 필요 있나? 이만하면 됐지.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게 불확실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경북에 사시는 70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에 회사를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있으셨고 국민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하루는 늘 불안하셨답니다. 월 초에는 괜찮으셨지만 병원비, 관리비, 명절 지출이 겹치면 통장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번 달은 또 얼마나 빠져나갈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 관계에서도 위축됩니다. 약속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고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스트레스 원인 첫 번째는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이 불안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돈을 더 벌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전부 적으셨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그 결과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가고 있던 돈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셨고 거의 쓰지 않는 보험 하나를 정리하셨습니다. 차도 거의 운전하지 않으셔서 보험료와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처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고정 지출이 약 4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숨통이 트였다는 느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돈이 남기 시작하자 마음이 먼저 안정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작더라도 끊기지 않는 수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전에 하시던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퇴직 전 후배 직원들 상담을 자주 해주셨다는 점을 살려 주회 소규모 현장 상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노후에서는 매우 큽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는 일할 체력도 기술도 없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일이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점검해 보셨나요? 조금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주택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돈이 오래 버티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닌데 마음이 덜 흔들리니까 하루가 편해졌어요. 혼자 사는 노후에서 돈은 사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 관계도 건강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사는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는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 말이 노후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충남에 사시는 76살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살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효심이 깊으셨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번갈아 가면서 모시면 되잖아.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챙기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더 걱정하셨던 건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생활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잠자는 리듬까지 모두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는 삶 말입니다. 결국 이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근데 엄마는 지금처럼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혼자 살되 정해진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급한 일 외에는 간섭하지 않으셨고 자녀의 가정사에도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정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예민해지지 않으셨고 짧은 만남이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엄마, 요즘 더 편안해 보여요.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녀와 따로 살 때 관계가 더 좋다고 답하셨습니다.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요?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는 자식과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식이 개입해야 할 상황을 최소화하는 준비입니다. 이분은 미리 요양보험, 돌봄 서비스, 동네 병원과의 연결을 점검해 두셨습니다. 자식에게 나중에 부탁할게라고 말하는 대신 이 정도는 준비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차갑게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배려이자 부모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생각 덜 하니까 오히려 자식이 더 생각나더라. 이 말이 노후 관계의 핵심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사랑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후에 정말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일까요?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삶의 구조라는 것을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식이 있어도 기대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너무 무거워진 시대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프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아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는 흐름이 마음을 얼마나 안정시키는지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해질 수 있는 거리를 지키는 것이 노후 관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나눴습니다. 이 5가지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노후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부담 없는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다음 주 안에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한 번만 들러보세요. 이번 달 안에 통신비와 보험료를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엄마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것들이 대단한 준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가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살이어도 70살이어도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실적이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